네, 산업교육공학과 스마트 팩토리 SQC 과목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 자료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어, 뭐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웃잘 좀 보내줘라. 내 삶에 낙이 그거밖에 없다. 뭐저 일절 보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과제로 진지하게 보너스 과제로 한번 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요? 예,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 지난 시간에 추정에 대해서 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정과 거의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지난 시간보다는 좀 강의 시간이 짧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볼륨을 아주 크게 들으면 이 바깥에 들리는 학교 교내 방송이 조금 섞여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최대한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면 목이 아파가지고요. 차를 마셔야 되는데 차를 따라 놓고 저기다 두고 왔네. 네, 좀 멍청하고 있죠. 네,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계속 멍청할 예정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육아라는 게 여러분 쉽진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정신 차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원래 이제 화이트보드에서 화이트보드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했었는데 그 원노트가 더 잘 된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원노트를 원래 제가 쓰긴 쓰거든요. 네, 뭐 회의하거나 이럴 때 원노트를 되게 많이 쓰는데 원노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아무런 차이가 없죠. 네,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 한번 보죠. 네, 강의 자료는 이렇게 있고요. 음, 추정과 검정 보겠습니다. 추정은 우리가 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짐작하는 과정이라고 했었고, 네,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짐작하는 과정이에요. 검정은 뭐냐? 검정도 마찬가지예요. 검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다들 잊으셨죠? 네. 이미 너무나 먼 아슬아한 과거의 일처럼 다들 잊으셨겠지만 검정도 마찬가지로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다라는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은 그냥 짐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검정은 판별을 하는 거예요. 판별, 그 판사할 때 판자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어떤 결론을 내주는 걸 말합니다. 그 결론을 내야 돼요. 추정은 그냥 이 정도 범위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에 가깝다면 검정은 말 그대로 이게 영어로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를 딱 결정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모집단에 대해서 하는데 모집단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이게 추정이랑 똑같은 점이에요. 추정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집단의 모수에 대해서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검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게 다예요. 뭐 오히려 추정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보다 이건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설 검정 한 페이지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좋은 거 아니야? 가설 검정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가설 검정이 하이포테시스 테스트거든요. 이게 펜이 너무 굵게 되어 있니? 네, 가설 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검정일 때는 검사해서 정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을 우선 수립을 해야 돼요. 하이포테시스 이 단어를 먼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하이포는 우리가 뭐 슈퍼, 울트라, 하이퍼 할 때 이거랑 비슷한 건데 하이퍼 위에 있는 뭐 그러면 사실은 형이 상학적 뭐 이런 뜻인데 영어에서 그러니까 서양 단어에서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둥실둥실 위에 떠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구체적이 됐고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이걸 내려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럼 bottom line 하면 쭉 써서 이제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야?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down to the ground라는 말을 쓰면 down to the ground 땅에 이렇게 탁 붙은 땅에 내려앉은 이러면 실제적으로 뭐가 되는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붕 뜬 사람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ypothesis는 뭐가 이렇게 떠 있는 thesis인데 thesis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이산수학 배웠으면 이게 뭔지 들어봤을 거예요. 주장이란 뜻이죠. 예, 주장. 뭐 혹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논리학 배웠으면 그 3단 논법이라 그래서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정반합 뭐 이러잖아요. 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또 동방신기 세대가 아니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동방신기 한창 그 활동할 때는 오정반합 얘기를 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동방신기가 초등학교 때쯤인가요? 네, 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초등학교 전이겠군요. 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01년생, 99년생, 00년생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인데 이렇게 좀 둥실둥실 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착 깔아앉아서 딱 딱 구체적으로 딱 성립되지 않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이 되지 못했어요. 완벽히 이제 증명된 논증된 어떤 주장이 되지 못했고 아직은 증명이 돼야 돼서 이렇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이럴 것 같아. 내 생각이 저럴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가설이죠. 야 그거 뭐야? 확인된 거야? 아니 내 가설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가설을 그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논증된 논증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면 주장으로 끌고 가려면 뭔가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검정, 테스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설이 있어야지 뭐 그걸 테스트를 해볼 거 아니에요? 가설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귀무가설, 뭐 혹은 영어로는 null hypothesis라고 부르죠. null hypothesis, null은 그 컴퓨터에서 blank랑 null은 좀 다른 건데,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blank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여자친구가 있다가 없는 거를 blank라 그래요.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위한 이렇게 마음의 자리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비워진 거는 blank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사귀어봤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감정인지도 몰라. 뭐 외롭다는데 왜 외로운지도 몰라 나는. 뭐 헤어져 봤어야 뭐 사귀어 봤어야 외로움을 알고 뭐 결핍을 알지. 계속 없었는데 몰라. 그건 널이에요. 네. 갑자기 얘기를 왜 교수님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러는데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행복하고요. 네. 절대 이 유튜브를 아내가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내의 감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귀무가설을 null hypothesis라고 부르고 대립가설을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alternative라고 불러요. alternative. 혹은 experimental 혹은 research hypothesis, 실험 가설, 연구 가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alternative니까 이게 대안이죠, 대안. 이렇게 원래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닌 것을 대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대립 가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대립 가설 쪽을 실험 가설 혹은 연구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쪽은 항상 대립 가설이에요. 대립 가설. 그러니까 H1 쪽이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 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뭐 숫자를 많이 다루게 되고 이 숫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뭐 H1을 뭐 채택한다 제로를 채택한다 H 제로를 뭐 기각하지 못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쓸 텐데
핵심은 H0가 당연한 세상 속에서 내가 H1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설검정의 개념은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렇게 되죠. 또 안 돼를 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되게 유명한 인터넷 얘기 있죠. 왜 안 돼? 이렇게 쓰면 글자가 세 개인데 세 글자 다 틀리는 엄청난 맞춤법이죠. 네, 여러분들 이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가설 이 두 가지 귀무 가설로부터 대립 가설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어야 돼요. 네. 베타적이어야 됩니다. 베타적이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 또 중간지대도 없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전부 다 이거라야 돼요. 완전히 흑백 논리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닌 모든 것은 이쪽 이렇게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적으로 하셔야 되고, 어느 것을 귀무가설로 하신다고요? 네, 항상 주어져 있는 상태 혹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쪽 상태를 귀무가설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검정 방법의 이제 과정을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검정 방법의 이 가설 검정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학에서 이미 배웠을 거고, 또 뭐 확률 통계, 응용 통계 뭐 이런 데서 배웠겠지만 자꾸 까먹고 또 혹은 헷갈려가지고 이제 많이 틀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 개념을 꼭 알아두세요. 이 가설 검정의 그 전체적인 절차는 그 반증 혹은 귀류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H1을 얘기하고 싶지만, H1 대립가설 혹은 실험가설을 주장하고 싶지만, 반대로 H0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0가 맞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관찰된 통계량, 뭐 샘플에서 이런 걸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관찰했는데 이 관찰된 사실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관찰된 사실을 말이 되게끔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H0, H1. 이 두 가지는 베타적이라서 절대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H1이 맞았으면 좋겠으니까 H1으로 바로 이 사실을 해석하려고 한다. H1으로 이 사실을 해석했더니 말이 되네.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따지냐 하면, H0가 맞다라고 우선 가정을 해요. H0가 맞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H0라는 시선을 통해서 H0라는 주장에 담긴 그 시선을 기준으로 관찰된 사실, 지금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H0가 맞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은 거야. 도저히 불가능해. H0라는 논리로는 이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0가 틀렸다는 거죠. 자료가 틀렸거나 주장이 틀렸거나인데, 자료는 뭐 틀릴 수 없으니까, 실제 관찰한 값이니까 네 주장이 틀린 거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H1이 맞겠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증 혹은 귀류법이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반증이랑 귀류법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야, 너 어떻게 뭐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치자. 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치자. 네 말이 맞으면 이러쿵저러쿵 되고 저러쿵저러쿵 되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니까 네 말이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류법을 쓰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내에 나갔는데, 둔산동에 나갔는데, 둔산동 아니면 저기 그 옆에
그 홈플러스 옆에요. 거기가 무슨 C집이냐? 아무튼 거기 C집에서 예,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본 거예요. 엄마랑 같이 이제 쇼핑 갔다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변명을 하는 거야. 아니 아는 그냥 아는 누나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죠. 예, 나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믿어. 예, 근데 그래 오케이 바람 핀 게 아니다. 아는 누나다라고 치자. 근데 너 아는 누나인데 내가 관찰한 사실을 보니까 깍지를 꼈어. 그리고 팝콘을 먹여주고 로맨틱 코미디를 봤어. 같이 핸드폰을 보면서 시시덕거리고 아주 뭐 난리 났던데 머리를 쓰다듬고 누나라는 가설이 네가 말한 그 사람과 네가 그냥 아는 누나와 그 아는 동생이라는 그런 가설이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누나라면은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이럴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네 말은 거짓말이야. 따라서 너는 바람을 핀 거야. 딴 여자를 만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귀류법이죠. 그죠? 네, 제가 너무 뼈아픈 얘기를 했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 논리학, 특히 이산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을 때는 네 말이 맞다 치자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false가 나와요. 도저히 불가능한 contradiction,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을 하니까 네가 말한 게 다 거짓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통계에서는 완벽하게 뭐가 이제 절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못하고 그 완전히 false는 아니고 거짓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혹은 네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실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귀무가설이 옳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어진 사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그것을 p-value라고 불러요. 그럼 p-value가 높으면 어떤 거예요?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귀무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데이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다 그러면 귀무가설이 틀린 거겠죠. 네. 그래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놨지만 p-value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귀무가설이 맞다고 할 때 귀무가설이 맞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표본 내가 관측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귀무가설에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요. 최대한 귀무가설에게 유리하게 그래 네 말이 맞다 쳐 너한테 유리하게 다 해석을 해주자.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맞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p-value가 아주 낮으면 p-value가 0일 수는 없고요. 우리가 확률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p-value라는 게 아주 크면 귀무가설이 맞는 거고 아주 작으면 뭐 거의 0이 되면 대립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쯤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p-value라고 쓴 거예요. 네. p-value라고 쓴 겁니다. 어디쯤에 기준이 있으면 좋겠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쯤에 기준이 있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 기준이 너무 높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색칠을 해보자. 여기가 지금 대립가설이 참이되는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 꼬불꼬불한 기준선을 오른쪽으로 많이 밀어버리면 이걸 해보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이걸 이렇게 밀어버리면 대립가설이 참이되는 영역이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대립가설이 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10% 정도로 하자. 10% 이하의
어떤 확률은 되게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자. 이게 귀무가설이 옳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관찰한 사실, 관측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10%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시작한 전제, 귀무가설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귀무가설이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10% 정도의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섣부르게 대립가설로 넘어간 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걸 엄청 좁히면 대립가설이 참여되는 영역을 아주 좁혀버리면 뭐 한 0.1% 정도까지는 봐주자. 그럼 1%의 확률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참일 때 주어진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이 1%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기준을 0.1%로 잡은 거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1% 정도면 충분히 희박한 확률이고 귀무가설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준을 0.1%로 잡은 바람에 뭐 이 정도면 뭐 귀무가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해서 귀무가설을 계속 채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달라져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크게 했을 때와 이걸 작게 했을 때의 장단점, 이 기준이 오른쪽으로 많이 갔을 때와 왼쪽으로 많이 갔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 기준을 우리가 색깔을 제가 다르게 이렇게 하면 색깔도 달라지는구나. 좋은데? 네, 굵게도 한번 해보죠. 네, 이 기준을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p-밸류가 알파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 요게 크면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금 말했지만 알파가 크면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알파가 엄청나게 작으면 귀무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귀무가설 쪽은 잊어버리시고 알파가 크면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대립가설이 진짜로는 참이 아닌데 잘못 채택될 가능성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알파가 너무 작으면 대립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 낮아지지만 반대로 그걸 뚫고 채택된 대립가설은 정말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가 되기도 하죠. 이 트레이드 오프를 잠깐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평균 가설 검정을 통해서 그 실제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고 요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네,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글씨 보이시죠? 평균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할 때 우선 단측 검정부터 보겠습니다. 단측 검정. 네, 요런 형태를 단측 검정이라 그래요. 네, 양측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양측은 그냥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냥 2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우선 예로 한번 들어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표본의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들을 쭉 관찰을 해봤는데 모집단의 평균이 요 뮤가 어떤 값보다 작다 혹은 크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립가설 내가 실제로 주장하고 싶은 건 좀 관측치가 좀 크게 나와. 네가 원래 예를 들면 뭐 한 무게가 뭐 20g이 보통인 공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쭉 관찰해 보니까 지금 평균이 21g 이상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20g이라고 했던 건 잘못된 것 같아. 이 평균값은 20g보다 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실제 모집단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다 측정을 하면은 21g, 뭐 22g 뭐 이렇게 나올 거야. 20g보다는 아무튼 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귀무가설은 아니야. 20g이야. 20g 뭐 최대 20g이야. 20g보다 크지는 않을 거야. 왜 이렇게
같다라고 안 하고 작거나 같다라고 만드냐면 이게 두 개가 배타적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최대 맥시멈 봐봤자 20g이야. 뭘 더 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가 관찰된 값, 요 x 바와 뭐 시그마 혹은 표본 표준 편차 s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가 필요해요.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미 확률 분포 알고 있잖아요. 표본의 평균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요? 늘? 네,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루트 n분의 s의 평균을 표준 편차를 갖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요거 가설 검정이 아니라 추정할 때도 똑같이 썼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 형태로 바꿔줍니다. 혹은 우리가 t분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요 표준 편차를 모를 때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될 때는 s를 대신 넣어서 이렇게 t분포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돈은 n-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그냥 나중에 이렇게 바꿔서 본다는 건 바꿔서 보는 걸로 생각하시고 우선 이 상황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제가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내가 관찰을 했더니 X바가 22g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공장에서는 무게가 20g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나는 20g보다 큰 거 같아. 근데 얘는 자꾸 20g보다 작다고 그래. 둘 중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표준 편차 시그마 루트 n 뭐 다 안다라고 쳤을 때 그걸 가지고 이 X바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걸 그래프로 여기 그립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렸죠. 네,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그리냐면은 여기 보면 뮤 제로죠.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우선 그리세요. 요 기준값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그립니다. 네. 20g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 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루트 n분의 s가 표준 편차가 되도록 정규 분포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그 관찰된 값이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관찰된 값은 22g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22g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색깔을 쓰는 게 좋을까? 색깔 같은 거 너무 고민되잖아. 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20g보다 작다니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누가 어느 주장이 유리해져요? 네, 귀무가설이 유리해지죠. 반대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립가설이 유리해집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면적을 색칠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색칠을 하냐 하면은 좀 더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를 다 색칠을 해요. 이걸 다 색칠하면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이 귀무가설 하에서 이걸 지금 귀무가설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귀무가설, 이쪽으로 가면 다 왼쪽으로 가면 다 귀무가설이 유리한 쪽이에요. 이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렸는데,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렸어요. 2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한 이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평균이 20g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무가설 중에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귀무가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정규분포를 그려준 거예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런 상황 22g이라는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럼 22g이라는 상황 자체 선 하나는 확률이 없잖아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한 지점은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귀무가설에게 유리하지 않은 모든 상황의 확률 합을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22g 혹은 그것보다 더 귀무가설에게 안 좋은, 귀무가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네. 요게 귀무가설이 맞다고 할 때 관측치 혹은 h가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은 제가 이렇게도 썼어요. 관측치 및 그보다 더 귀무가설로부터 멀어지는 사건들의 합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한 게 그게 이게 뭐라고요? p value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설 검정을 하실 때는 늘 되도록이면 늘 뭘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보셔야 돼요. 대립가설, 귀무가설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 지금 귀무가설은 20보다 작다 쪽이고 대립가설은 20보다 크다 쪽이니까 이쪽이겠구나, 더 커지는 쪽이겠구나, 이렇게 색칠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면적의 확률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22보다 클 확률 구할 수 있죠. 네, 그걸 구해서 p-value 값을 찾으면 그 p-value 값을 토대로 p-value가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서 대립가설인지 귀무가설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파보다 크면,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정한 수준보다 크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네. 귀무가설이 맞아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냥 귀무가설 그대로 가자. 안 바꿔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알파보다 작으면 내가 정한 어떤 수준보다도 더 작은 확률이 발생했다 그러면 야, 이건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귀무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확률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야. 이렇게 귀무가설이 옳다라면 이렇게 낮은 확률, 아주 경미한 극소의 확률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희박한 확률의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귀무가설이라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립가설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귀무가설이 표본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있는데, 표본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본 표준 편차가 있는 경우를 제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뭐 표준 편차 값을 뭐 아무렇게나 두셔도 돼요. 0.33이라고 했으니까. 네. 귀무가설이 그 ES보다 작거나 같고 ES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네. 이거 2 아닌가? 이거 좀 잘못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냥 2인 것 같은데 오타인 것 같아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예제를 만들어놨는데 어차피 이따가 또 예제를 볼 거지만 이게 왜 제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나쁜 짓을 했네요. 네. 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땐 뭐 계산을 해보면 되죠. 2.15 빼기 2 나누기 S가 0.33 나누기 SQRT 25. 네, 맞네요. 그냥 2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우세요. 귀무가설이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이렇게 귀무가설이 2보다 작다, 대립가설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측한 값은 표본의 평균이 2.15. 그러니까 내가 대립가설을 이렇게 정하겠죠, 그죠? 샘플 평균이 2보다 작은데 이런 가설을 세울 수는 없어요, 대립으로. 그다음 데이터의 개수는 25개 관찰한 결과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0.33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그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야 되고,
따라서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T분포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유도는 얼마겠어요? 24겠죠. 여기가 25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T분포로 바꿨으니까 T분포로 이걸 계산해보면 X바 2.15 빼기 뮤 2 2.15 빼기 2 그런 다음에 분모는 0.33 나누기 루트 25 그러니까 5죠. 네.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보면 2.2727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값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를 그린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분포를 그렸는데 이게 T분포니까 여기는 이미 정교화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0일 거고요. 예. 근데 의미 자체는 여기가 뮤가 2라는 겁니다. 그래서 뮤가 2보다 작은 쪽이 이쪽이 전부 다 네, 귀무가설이고 뮤가 2보다 큰 쪽이 대립가설이죠. 지금 우리가 관측한 값은 2.2727이죠. 네, 여기죠. 그러면 P밸류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기를 구하는 거죠. 여기가 P밸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뮤가 2가 아니고 0인데요. 그러니까 뮤가 2죠. 근데 지금 표준화를 해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럼 확률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확률 값은 왼쪽에서부터 함수 쓸 때는 왼쪽에서부터 구하니까 왼쪽에서부터 쭉 구하면 2.27보다 작을 확률이 0.9839니까 1에서 빼면은 0.016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016이니까 얼마 1.6%거든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H0가 맞다면 표본 평균이 2.15 이상이 될 확률. H0가 맞다면 즉 모집단 전체의 평균은 2보다 작은데 샘플을 어떻게 우연히 뽑아서 샘플 평균만 이렇게 2.15 이상으로 커질 확률은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수준을 우리가 보통 5%, 1% 뭐 이 정도로 정하는데 5%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유의 수준이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1.6% P밸류가 5%보다 작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이 사실을 잘 설명할 확률이 1.6%밖에 안 되니까 그건 너무 작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아주 유의 수준 알파를 빡빡하게 잡겠다 1%로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작다가 안되고 크다가 되니까 어때요? 1%까지는 내가 우연히 그럴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니까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해도 평균이 우연히 2.15 이상 이렇게 뽑다 보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뭐 채택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H1을 뭐 기각하지 뭐 H1 쪽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H0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H1 쪽으로 아예 넘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0를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검정 오류랑 요 뒤쪽 얘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뭐 늘 그렇죠 뭐. 네. 왜 이게 이쪽으로 갔냐? 네. 아까 계산했던 거예요 엑셀에서. 네, 원래 늘 짧게 하려고 하는데 늘 이렇게 되기 마련이고 뭐 죄송합니다. 네, 실습도 해야 되고 한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네요. 잠시 후에 다시 이제 마저 이론 조금 더 설명하고 실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